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움직임으로 맞섰고 미국은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긴장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이란 남부에 접한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로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가 이동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기습 타격한 직후 현지 시간 22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이란은 과거 위기 때마다 해협 통항을 위협했지만 전면 봉쇄를 실행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he world economy will be disturbed and will suffer daily. Everything will stop and people will panic. 미국은 해협 봉쇄는 자살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would be suicidal, Kristen, for the Iranians themselves. I mean, their entire economy run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미국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후퇴시켰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임계선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지 이란과의 전쟁은 아니라며 확전을 경계했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최종 결정권은 최고 국가안보회의, 즉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마지막 대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봉쇄에 들어가면 중동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경랑에 휩싸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미국의 이번 이란 핵시설 공습은 수개월 전부터 극비리에 준비됐습니다. 이란을 속이기 위해 일부 폭격기를 미끼로 사용해 엉뚱한 곳으로 보내기도 했는데 미국은 이번 작전에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14발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미주리주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B-2 전략 폭격기 7대가 이란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일요일 새벽. 일부 폭격기를 눈속임용으로 이란의 동쪽으로 보내 교란을 하면서 실체 폭탄을 떨어뜨릴 폭격기는 이란의 서쪽으로 날아가는 성동 격서 작전을 폈습니다. Part of the package proceeded to the west and into the Pacific as a decoy, a deception effort known only to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planners. 수개월 전부터 극비리에 이뤄진 이번 공습의 작전명은 미드나이트 해머, 한밤중의 망치로 미국은 이란 핵시설 3곳 모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ecuted Operation Midnight Hammer, a deliberate and precise strike against 3 Iranian nuclear facilities. 땅 밑 깊숙이 있는 이란 핵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이 이번 공격에서 처음 사용된 것도 공식 확인됐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최대 60m 깊이까지 뚫고 들어가 같은 지점에서 연속 폭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B-2뿐 아니라 4, 5세대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125대가 동원돼 B-2 폭격기가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 작전으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공격이 핵시설만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란 정권 교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현지 시간 22일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이 긴급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앞서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해 국제법과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 위협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참전했습니다. 네, 중동 관련 소식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정세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참전을 한 건데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뭐 다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거는 역시 이란이 정말 이제는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문턱까지 갔다라는 예. 판단이죠. 예. 이것은 뭐 미국 정보 당국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도 확인한 것인데요. 이란이 고농축, 농축 우라늄을 고농축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기 위한 수준은 5%를 안 넘습니다. 예. 근데 60% 그리고 IAEA에 따르면 83%까지 고농축을 했다. 이게 90% 넘어가면 무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명확하게 이런 그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확인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도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그런 공격이 없었다면 미국이 이번 공습까지는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연결돼서 이란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이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또 핵을 가지게 되는 핵 도미노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러시아 중재, 또 튀르키예 중재를 시도했는데 결국 안 됐다라는 것. 그것도 외교적인 그런 방법을 통한 협상을 통한 해결에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그 대외 정책에서 본인이 공약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도 뭐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판단이고요. 다만 이 트럼프의 지지층은 지금 예. 양분화돼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든 대외 정책에 특히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지지층과 아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는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지지층이 나머져 있어서 제 판단은 그러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밀 타격으로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국내외 정세 측면에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핵심 무기 예. B2 폭격기로 알려져 있는데 위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무기인 겁니까? B2 스텔스 폭격기라는 것은 이제 스피릿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 미조리주 화이트 공군기지에서 옵니다. 때로는 한반도에도 북한이 도발을 할 때 이제 두 대가 같이 한번 날라오는데 이게 예. 사실 비용이 엄청납니다. 한반도에도 한번 갔다 오면 100억 정도가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그 편대가 상당 부분 또 예. 일종의 기만 전술까지 해서 양쪽으로 가서 이란에 대한 폭격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이번에 나온 그 벙커 버스터 GBU-57이라는 것 이번에 예. 확실하게 그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하는 포르도와 나탄즈에 떨어뜨린 이 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가져가서 예.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전투기 B2죠. 예. 가장 첨단 전투기가 동원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도 지역은 지하 안반이 워낙 깊기 때문에 이게 90m 밑에까지에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BU-57 같은 경우에는 60m 정도가 이제 관통 능력이 예.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12발을 투하를 했죠. 12발을 네. 투하하니까 아마도 그 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그 시설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 3곳을 정확하게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90m 아래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일부만 파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얼마나 파괴가 됐다고 보세요? 어저께 그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랑 댄케인 합참의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예. 거기서 영어로 BDA라 해갖고 실질적인 어느 정도 파괴를 했는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예. 근데 제가 이야기는 미국 군사 작전을 할 때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로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지하 90m 밑에 있다라기 네. 때문에 GBU를 몇 개 정도를 어느 수준에서 떨어뜨려야 되는지가 다 시뮬레이션이 됐고 그것에 최종적 12발이 떨어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시설은 사실상 상당 부분 파괴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단 하나 뭐 이미 이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그 미국의 공습을 대비해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한 400kg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좀 다른 문제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핵심 3개 시설에 대해서 타격을 줬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란이 다시 복귀를 하긴 합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예.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헤메네이, 미국이 입는 피해가 이란보다 클 것이다 라면서 보복을 예고했는데 지금 이란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실제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보복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겠죠. 예. 특히 이란의 국가 특징이 방금 하메네이 신정 국가 형식이기 때문에 최고 예. 종교 지도자 또 이란의 뭔가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훼손된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다만 정말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에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사실상 이란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란이 어쨌든 중동에서 가장 군사 강국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서로 이 공격한 것에 대한 이 최종적인 판단을 해보면 이란은 다수의 군 지도자와 핵 개발자, 과학자들도 대부분 많은 숫자가 살해됐고 또 상대방의 이스라엘 핵심 시설을 공격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미국을 향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느냐. 이미 얘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미국이 중동 지역에 약 3만 명, 4만 명 좀 못 미치는 그런 그 미군들을 운영하고 있고 세계의 핵심 기지가 있거든요. 아마도 그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인데요. 북한은 어쨌든 미국이 핵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을 직접 타격하면서 미국이 이란처럼 이제 북한 핵시설 타격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는? 김정은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북한은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외 매체를 통해서는 봐라, 자신들의 핵 개발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핵이 없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걸 하면서 자신들의 핵 개발의 필요성 앞으로도 계속 이 핵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요. 또 한면으로는 굉장히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트럼프가 이란의 핵을 공격한 것은 비확산, 핵은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는 이란과 북한 두 군데가 이런 불법 핵 개발 보유 국가로서 이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국가가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이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뭐 북한과는 군사적 조치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협상을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과 비교해서.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자신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타코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뭔가를 하려다가 결국 빠져나간다. 이번에는 정말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 거였거든요. 아마도 일기와 직임까지 포함해서 가장 강력한 군사적 개입을 한 거고 그렇다면 미국이랑 강력한 국가가 보여준 무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대방 북한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뭐 일종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할 것이다라는 설명이셨는데 앞으로 이란의 대응에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움직임도 달라질 텐데 그에 따른 중동 안보 질서도 크게 뒤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확전 우려도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확전 우려도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뭐 결국은 협상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협상에 나오기 위해서도 나름대로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정 수준 저쪽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또 자신들의 최소 한도의 이 자존심을 지킨 후에 나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부딪히는 상황에서의 확전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수단은 굉장히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것처럼 프락시라고 하죠. 이란의 시아파의 그 같이 움직였던 뭐 헤즈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또 시리아에 있는 이란 그 시아파 민병대 같은 것이 사실상 괴멸됐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또 지상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란의 군사적인 옵션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오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 사이에 이른바 친명 대결로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이 오전 11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 우리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은 출마를 공식화하며 원팀 정신을 앞세웠는데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임하며 대선도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당대표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이틀간 호남을 돌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는 등 본격 당권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님
하겠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1기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재명을 지켰고 법사위원장으로서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당대표 시절 지도부로 윤 정권에 맞선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힙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55%에 달하는 만큼 찐명 선명성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걸로 보이는데 두 후보 모두 강성 지지층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어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다음 달 중 지급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공석인 국회 예결위원장 자리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두 차례 회동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오늘 다시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 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추경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당선 인사를 건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취임 18일 만에 한남동 관저에서 점심 식사를 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난 건데 원형 테이블엔 형형색색 국수가 나왔고 이 대통령도 파란색 바탕에 빨간 줄이 들어간 넥타이로 협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안도 내게 되는데 정책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해서 의견은 제가 충분히 좀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또 조정하고. 이 대통령의 추경안 조정 시사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추경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는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빚 탕감은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노력 때문에 더 힘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대통령님 잘 아실 겁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 우려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동을 통해 여야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은 없었지만 대통령실은 단절된 대화를 복원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향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여야가 내놓은 공통 공약부터 빠르게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지도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먼저 짚어주시면요. 네, 일단 오늘 오전 11시에 예. 박찬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정청래 의원과 양자대결 본격화되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자녀 임기만 채우는 1년짜리 보궐선격의 당대표지만 내년 6월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는 만큼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빠 찬스 의혹, 그리고 정치자금 스폰서 의혹 등 이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기간에 이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좀 고민 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는 네. 참석하기로 거의 결정이 돼 있었는데 결국 불참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브리핑 내용 같이 보시면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예. 그렇지만 국내 현안 그리고 중동 사태 등으로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최대한 그리고 도저히 이런 표현을 보면 막판까지 실제 깊이 고민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실제 한미 정상회담 등 이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 막바지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으로 중동 위기가 커지면서 이 대통령 최종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이 불투명하거나 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한미 회담이 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불안한 국제 환경 속에서 유가나 환율, 또 총리나 내각 인선 같은 국내 과제나 현안을 먼저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야당에서는 외교적 실책이다 이런 예. 분위기입니다. 이 나경원 의원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능동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아쉬운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게 아니고 오히려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불참을 좀 제고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요. 하지만 아예 이 미국의 이란 공습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이 추미애 의원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 예방 공격이다 이렇게 했고 김현 의원 역시 헌법 위반이란 비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려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강경 메시지는 이 정부 속내로 보이기 때문에 좀 동맹국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서 좀 우려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 불참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네. 국내 현안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네.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려면 우선 총리 인준부터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데요. 예. 이례적으로 이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 큰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인데 청문회법에 따라서 5일 전에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야 하는데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이 채무관계 증인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 이 증인으로 다시 제안하면서 맞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김 후보자 자료 제출 거부 건수 과거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 인천특위 의원실에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주말에 제출을 했는데 예. 자녀의 국제고, 코넬대 학비는 모두 전처가 담당했다 이런 입장이고 가족 부동산 소유 내역이나 자녀 장학금 내역 등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지명 철회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어제 여야 지도부 오찬 중에도 이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즉답은 피했죠. 예. 이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곤혹스럽다 이런 반응은 있지만 우선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런 기조가 먼저인 분위기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검증이 아니라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라면서 국정 발목 잡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또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바꾸는 방향으로 청문회법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법원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내란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했던 만큼 이번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처음 참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정원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후 2시 30분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신문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전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먼저 예정돼 있어 이른 아침부터 법원 주변은 경비가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자 불법이라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 일정 때문에 연기를 요청했다며 변호인 출석이 필수인 형사 사건에서 영장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흘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최장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 전 장관의 신문기일에 앞서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8차 공판은 내란 특검팀이 처음 투입됩니다. 앞서 7차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투입됐던 검사 10여 명이 특검으로 소속을 바꿔 공소 유지에 나서고 박억수 특검보도 검사석에 앉습니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특검이 공판을 맡는 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네, 성추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함인경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이 됐지만 주요 현안들을 놓고 다소 신경전도 있었다고 하는데 오찬 회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정치의 정상화로 가는 한 걸음 또 내딛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데 720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9일이 걸렸습니다. 그 보수 정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59일, 박근혜 대통령도 46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만났거든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입법부를 대화의 파트너, 특히나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를 실종시켰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났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야당에서는 본인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았냐, 듣기만 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야당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 대통령이 아무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야당의 그런 반대되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계속 두고두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대화를 추가적으로 아마 더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대화에 물꼬가 터였다. 일단은 시작이 반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18일 만에 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이 이제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절차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실 제도적인 야당의 견제 방법이 전혀 이제 없어졌어요. 예. 하나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견제권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 측이기 때문에 실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국정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정 견제 관련된 몇 가지 제안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 틀을 복원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만남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당의 견제 제도적 틀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실제 야당이 하는 말을 들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 7가지 이상의 어떤 제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라도 들어주면서 이 협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냥 경청으로 협치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전에 현재 여당도 제기했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 관련돼서 조금 추경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관련된 야당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회동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A4 용지 3장 분량 원고의 발언 내용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대통령 임기 끝나면 받던 재판 마저 받으셔라라는 내용과 함께 7가지 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에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제 경청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7개 제안 중에 6개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의 입장과 차이는 있지만 대화의 시작이니까 이후에 예. 대화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좁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굳이 첫 자리에서 지금 취임 18일 만에 만들어진 자리에서 재판 문제를 꺼낼 만한 필요가 있었나. 지금 3년 내내 사실 공격한 주제를 가지고 임기 시작한 대통령에게 꺼내는 건 사실은 좀 불편해 보였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다고 하면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를 안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이 여야 대표 회담 대통령과의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이제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비교하면서 어제의 자리를 이렇게 비교하던데요. 분명히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그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그리고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자리였고 이번 자리는 18일 전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취임한 대통령과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정권을 조기에 내줬던 야당과의 자리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고 마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기존에 문제가 있던 사법적 문제를 굳이 꺼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대화를 시작하는 장으로서 7번째 주제는 안 꺼내는 게 좀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재판 문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재판 문제와 함께 사법부의 독립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놓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내란부터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날선 반응 보였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에 이제 한 것이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죠. 여당이 단독으로 이제 대법관의 증언법을 이제 강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그 대선 전부터 많이 이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라는 이제 소위 이제 그런 법안들을 민주당에서 이제 많이 발의를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처리 단계에 들어간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렇게 사법부를 이제 견제를 하고 독립을 침해하는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제 제기했을 때 과연 거부권을 이제 제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독재자인 차베스가 당시에 이제 22명이었던 대법관을 이제 32명까지 이렇게 늘리면서 본인의 지지자로 다 채우고 이제 독재를 조금 더 장기화하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판박이인 그런 법안을 이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행정부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럼 입법부를 움직여서 법안을 만들고 또 사법부를 이제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사법부에는 친정부 인사들이 또 이제 판결을 통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또 합법화하고 뭐 입법화하고 이제 정당화시킬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이제 그 원내대표께서는 이게 불쾌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여당이 된 만큼 야당과도 진정으로 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과 대통령실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좀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지명에 대한 확고한 또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잘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청문회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라는 과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명한 이후에 그래도 야당의 이런 정치적 공격들을 다 소화해내는 뭐 모습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과돼야 이제 최종 임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을 봤을 때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 스모킹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뭔가 사적 채무, 뭐 아들의 유학,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칭화대 논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해왔는데 사실 사적 채무 같은 경우는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어느 정도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축의금, 조의금, 뭐 출판기념회 등으로 그 현금이 확보되었었다. 그리고 그 당해에 그걸 추징금으로 갚는 데 썼다면은 사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법적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주장이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칭환의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칭환의 논문을 정말 받은 게 맞느냐라는 공세를 하다가 항공편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제공이 되자 그 이후에는 뭔가 그 논문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지적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볼 때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금 야당의 공세 중에 뭔가 결정적 한방, 뭔가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라고 느낄 만한 스모킹건은 없었다고 판단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청문회에서 여야가 가장 또 많이 대립하는 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대립을 하게 되는데 20일까지 증인 참고인 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논의는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증인 없이 청문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불가피하죠. 예컨대 뭐 본인들이 그 불러낼 수 있는 증인들, 그러니까 소환장 받고 나오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소위 대동증인 비슷하게 그런 증인들은 가능해도 민주당에서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증인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증인 참고인은 국민께 이 후보자가 얘기한 부분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했던 양보, 가족 다 빼고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줬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료예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그 상당 내용 중에 후보자 본인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부터 안 된다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예요. 후보자가 정말 떳떳하면 그 당연히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렇게 뭐 경조사금 또는 출판기념회 등으로 돈이 뭉터기 돈이 있었으면 돈을 굳이 꿀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본인의 예금이 그 후보자 자료 제출 때 보니까 6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나중에 12일 날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하여튼 비합리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이상하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저는 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대통령도. 해명하는 걸 지켜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해명이 충분했으면 해명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마저도 그 워딩만 그대로 볼 때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후보자에 대한 그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 제공 동의에 그 능동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대 특검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 나섭니다. 특검의 첫 재판 출석인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특검이 출범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이 시작과 동시에 그 공판부터 나가는 건 전 처음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그 공판 유지를 위한 특검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고 특검이라는 수사잖아요. 물론 이제 수사 및 수사도 하기 전에 공판부터 나서는 모습이 굉장히 기이하다는 말씀이시죠. 이미 이제 기소가 됐던 부분이고 상당수의 각 특검의 그 특검보를 빼고 나머지 검찰 등 수사팀은 거의 다 기존 수사팀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이미 거의 다 된 거예요. 더군다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특검 출발 준비기간 20일도 필요 없이 6일 만에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전부 다 수사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특검이 출범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물론 뭐 좋게 보면 특별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 내란 그 재판 관련해서 철저히 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벌써 기소에 참여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반증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빨리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수사로 번질 위험성은 특검 스스로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의 시작이 공판입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특검이 재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게 좀 부당하지 않겠냐라는 시각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제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요. 뭐 우리가 그 익히 기억하고 있는 서부지검 그리고 뭐 중앙지검 계속해서 뭔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죠. 유일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구속 취소입니다. 그것이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좀 여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거에 대한 그 문제 제기 역시 절차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수사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또 검찰의 역할은 공소유지입니다. 공소유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검찰의 또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특검이 공소유지를 통해서 과연 이 이전의 검찰이 중립적인 수사, 독립적인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뭔가 공소유지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그 검찰에 대한 이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 우려 이런 것들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이어받음으로써 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신문 기일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이번 특검의 내란 특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관측들인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아무래도 26일이 원래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만약에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이제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추가 기소, 어떻게 보면 구속을 이제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추가 기소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만약에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수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구속 여부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앞서 이제 법원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낸 추가 기소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기소된 혐의 사실이 공무집행 방해하고 예.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미 복수의 진술이 확보돼 있고요. 사실상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상태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내란죄를 네. 비롯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기소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나와서 만약에 석방이 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구속의 요건 이 세 가지 모두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 내릴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결론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일단은 그 사안 자체가 이제 공무집행방해 혐의잖아요. 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에 대해서 내린 명령이 불법이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저 사안만 갖고 경찰에 독자적으로 영장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예. 더군다나 이제 그 세 개 특검이 윤 대통령을 전부 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매번 부를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내란 특검 입장에서도 불러서 조사를 몇 가지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출마 선언인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 정부의 과제, 우리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정치권 일각에서 비유를 하기로는 네. 축구로 치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공격수, 또 네.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하던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누가 되든 사실 당내 강경파 친명계거든요. 좀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전 누가 돼도 강경파라고 보진 않고요. 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는 본인이 원내대표 시절에 갑자기 비상겸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비상겸이 있은 이후에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만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를 한 다음에 그 원내 정당들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인사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때 본인은 원래 유쾌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사실 정치권에서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경한 모습을 원내대표 시절에 보여줄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유연한 사람이고 야당과의 소통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된 이후에는 본인의 스탠스를 기존의 스탠스, 그러니까 유연한 모습으로 좀 선회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두 분 다 대통령과의 소통은 원활한 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지자분들이 여전히 야당과 강경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정청래 의원을 아니면은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만큼 좀 여야와의 협치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유연한 모습도 보여야 된다라는 분들은 좀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그런 쪽으로 좀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의해서 좀 표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이제 앞서서 출사표를 던졌죠.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수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설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2023년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에 좀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일단 정 의원조차도 본인이 해명을 나서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변호사님? 수박의 1년살이 과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이후에는 사실 수박이라는 표현이 걸맞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17대 들어왔잖아요. 그때 소위 저희가 탄돌이라고 할 때 예. 노무현 탄핵 시절에 들어와서 예. 친노로 분류가 되는데 그때도 친노인 듯 친노 아닌 듯 이런 행보를 보여왔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친문인 듯 친문 아닌 듯 이런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그에 비해서 친명의 색채는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된 이후에는 예. 강한 친명적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 부분은 기준 시점이 2018년도로 끌고 가면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친문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비유는 맞지 않고 오히려 친명일 때는 강한 친명적 언사 내지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서로 간의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수박이 한 해살의 식물이어서 이미 지금은 수박이 없다라는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 의원과 박 의원 모두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 대통령도 박 의원과 또 예정돼 있던 만찬을 연기하는 등 중립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의원이 먼저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약간 조기 과열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찬대 이 의원의 출마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뭐 조직된 힘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청래 의원의 전 과거 발언이라 이런 걸 소환하면서 수박이니 뭐니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일부 당원들의 모습이고요. 오히려 대다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로 간에 상처가 남는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 축제처럼 치러야 되고, 그리고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서로 공유하는 전당대회가 된다. 이런 것이 대다수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이기 때문에요. 일부에서 나오는 그런 강한 견제라든가 과거 발언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 실제 전당대회 일정이 바로 들어가서 오늘 박찬대 의원이 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제의 목소리는 당내에서 더 이렇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계속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에 전당대회 열어서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하마평에 좀 오르는 후보들이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8월 중순쯤, 그러니까 이르면 그렇게 전당대회를 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빠르지 않느냐. 이게 절차적으로만 봤을 때도 이렇게 8월 중순에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 후보들의 윤곽이 언제 드러날 것인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지금 벌써 이제 후보들이 나타나야 이게 치를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 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생 행보라고 해서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8명의 특보들을 두고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눈에 띄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직 의원 이제 40명을 이제 뭐 비공개 회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당내에 좀 입지가 좀 부족한 부분을 탄탄하게 이제 메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 또 들려오고요.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계속 하던 그 라방을 또 활발하게 하면서 또 당원 그리고 또 당원 모집에 또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주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지지세를 좀 이제 새로운 당원 가입으로서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요. 제2의 이제 대선 경선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초면 이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 종료 오는 30일로 앞두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앞으로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지역 순회하고 있잖아요. 뭐 유정복 인천시장도 만나고 뭐 강원도지사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행보에 대해서 자기 정치라는 비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혁신이 출범을 하게 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혁신안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당내에서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당의 미래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당 혁신을 두고 김용태 위원장, 또 성원석 원내대표 이견을 보이는 모습을 계속 표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쇄신은 좀 뒷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현 주류, 그러니까 구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이 탄핵 개각을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과거를 떠올려 보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이후 탄핵의 강을 걷는데 한 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런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노 한 번 젓는 이런 것조차 거부하는 이 주류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하는 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큰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물러났는데요. 그 영향으로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모습들 함께 보시죠.
청계천에 들어가 발을 담근 채 물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서 청계천을 물놀이 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문을 연 뚝섬 한강 수영장에도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자 시민들은 물에 뛰어들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네, 주말 직전까지 폭우가 내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장마 기간 치고는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네,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시작됐는데요. 수도권의 첫 장맛비는 재난 문자가 발송될 만큼 거셌습니다. 지난 금요일 퇴근길에 서울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면입니다. 시작부터 요란했던 장마 전선은 어느덧 남해상으로 물러났는데요. 기상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 변화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32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안전운행 하셔야겠는데요. 곳곳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 이슬비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내륙과 산지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편 제주는 오늘 차차 흐려지다가 오후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전에 남부에,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확대되겠습니다. 양은 20에서 60mm가량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32도, 청주와 대전 31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주 중반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 후반에 다시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